자, 오늘은 수필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6쪽에 아는 것이 힘이다에는 수필의 개념과 특성, 그 다음에 수필을 쓸 때 유의할 점이 나와 있죠. 수필을 쓸 때 유의할 점은 여러분이 교과서를 보고 공부하시고요.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필의 개념. 일정한 형식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수필하면은 중요한 게 어떤 형식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과 자연, 일상생활에서의 느낌이나 체험을 생각나는 대로 쓴 산문 형식의 글이다. 산문이라는 거는 운문하고 반대죠. 자, 운문이라는 거는 뭐냐면 운율이 있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배운 시죠. 시나 시조. 운문이죠. 그러면은 산문은 수필이나 소설이나 희곡이나 이런 것들이 산문 형식의 글입니다. 자, 수필의 특성 첫 번째 볼까요? 자유로운 형식의 글이다. 아까 이야기했죠. 형식이 없다는 거는 결국은 자유롭게 쓴다는 것입니다. 글쓴이가 보고 듣고 느낀 바를 한마디로 본인이 체험한 바죠. 그 다음에 느낀 거. 자유롭게 쓴 산문이다. 산문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운율이 없는 글을 이야기하죠. 무형식의 형식. 형식이 없는 것이 형식이란 뜻이야. 형식이 없는 것이 형식이다. 즉 형식이 없이 자유롭게 쓴 글을 수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나는 글이다. 자, 개성이 드러나니까 결국은 체험을 통해서 글쓴이의 생활 태도나 성격, 또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나 세계를 바라보는 눈 등이 솔직하게 표현한 문학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느낀 것, 체험한 것들을 솔직하게 그러다 보니까 수필을 통해서 본인의 개성이 드러나게 마련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전문적인 글이다. 즉 전문가가 쓰는 글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쓸 수 있는 글이 바로 수필입니다. 특별한 재능이나 조건이 요구되지 않고 누구나 쓸 수 있어서 대중적인 성격이 큰 글이 바로 수필입니다. 그래서 수필은 형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형식의 글이라는 건 이런 여러 가지 형식을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기나 편지나 수기. 수기는 본인이 체험한 거를 직접 기록한 글이죠. 회고록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이 지나간 경험들 있죠. 지나간 일을 돌이켜서 생각하며 적은 기록문, 이걸 회고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행을 다녀서 쓴 기행문이라든지 책을 읽고 느낀 감상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수필의 한 분야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삶의 지혜를 끌어내는 글이다. 글쓴이의 삶의 경험을 진솔하다는 건 뭐냐? 솔직하게죠. 솔직 보여주는 과정을 통해 글쓴이의 삶을 어떻게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살핀다. 즉 성찰이죠. 성찰하게 됨. 또 수필을 읽음으로써 독자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필은 자유로운 형식의 글이며 개성이 드러나는 글이고 비전문적인 글이며 또 삶의 지혜를 끌어내는 글이 바로 수필입니다. 자, 괜찮아의 핵심 정리를 살펴볼까요? 글의 종류는 수필이고요. 성격은 체험적, 정서적, 교훈적, 회고적. 제재는 바로 괜찮아라고 하는 말이죠. 주제는 말 한마디의 힘과 중요성,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격려의 소중함. 특징은요,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즉 체험이죠. 체험을 토대로 삶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드러냈고요. 그 다음에 쉬운 일상어로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 등 어려운 관념이나 깨달음을 쉽게 풀었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었던 에피소드가 나오죠. 일화를 예로 제시하여 위로의 말이 주는 효과를 강조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위로가 되는지 바로 그런 일화가 드러나 있죠. 그 다음 처음 부분 보시겠습니다. 처음 부분은 몸이 불편한 나에 대한 어린 시절 친구들의 배려. 자, 이 나는요, 소아마비에 걸린 사람이죠. 바로 여기 장영이라는 작가는요, 소아마비로 어려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생활을 한 친구였습니다. 이 작가가 어린 시절 자신의 골목길의 풍경이 7번째 줄까지 나와 있죠. 여기 초등학교 때라는 거는요, 바로 어린 시절을 돌이켜서 생각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격이 회고적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38쪽 8번째 줄부터 11번째 줄에 보면은 아이들과 어울리게 하려는 어머니의 마음이 드러나 있어요. 어머니는 내가 집에서 책만 읽는 것을 싫어하셨다. 결국은 나가 사회성을 기르지 못할까봐 걱정을 했죠. 그래서 어머니가 책만 읽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 이유는요, 내가 사회성을 기르지 못하는 거. 여기서 나는 누구냐? 바로 작가 자신입니다. 작가가 꾸며낸 인물이 아니라 바로 지은이를 이야기합니다. 지은이. 자, 그래서 아이들이 노는 걸 구경하게 하기 위해서 대문 앞 계단에 작은 방석을 깔고 나를 거기에 앉히셨죠. 나는 결국은 여느 아이들과 다른 처지, 즉 놀이를 할 수 없는 처지임을 나타내죠. 즉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 지은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는 나를 위한 친구들의 배려가 18번째 줄까지 나와 있죠. 친구들의 놀이는요, 어떤 것이냐면 교과서에 뭐뭐 있어요. 술래잡기, 사방치기. 사방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해봤죠. 이렇게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금 같은 거 그리죠. 선생님이 기억에는 뭐 여기 X 뭐 이런 거가 있죠. 그래서 이 돌을 하나 들고 이런 것을 금을 통해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게임이죠. 공기놀이는 지금도 하는 거고요. 고무줄놀이 지금 하는지 모르겠네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 고무줄놀이 참 많이 했는데요. 자, 나는 공기놀이 외에는 어떤 놀이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결국은 손을 가지고 하는 놀이는 할 수 있었어요. 나는 여기 술래잡기, 이건 다리가 불편한 나로선 하기 힘들었죠. 사방치기도 마찬가지고 고무줄놀이도요. 나는 결국은 신체적 장애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골목안 친구들은 나를 위해서 무언가 역할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떤 역할을 만들어 주었느냐? 자, 그 뒤에 나오죠. 우선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는 나를 위한 친구들의 배려가 되겠죠. 자, 고무줄놀이나 달리기를 하면 내게 뭐를 시켰을까요? 심판. 자, 역할을 만들어 주었다 그랬죠. 심판을 시킨 것이 첫 번째 역할을, 또 신발 주머니와 책가방을 맡긴 거 두 번째 역할이 되겠죠. 또는 결국은 놀이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나의 역할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친구가 있냐면 술래잡기를 할 때 한 곳에
숨어 있는 나에게 알려주고 가는 친구도 있었죠. 17번째 줄부터 18번째 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놀이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의 배려가 나와 있죠. 자, 나를 배려한 친구들의 마음이 40쪽 첫 번째 줄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나는요, 이렇게 친구들의 마음 때문에 놀이에 참여하지 못해도 전혀 나는 뭘 느끼지 못했느냐? 소외감. 소외감이라는 거, 왕따 문제가 많이 나오죠. 따돌림을 당해서 멀어진 듯한 느낌을 갖는 게 소외감인데, 그 왕따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 친구들하고 사이가 멀어지는 그런 소외감을 느끼죠. 그 다음에 박탈감. 박탈감은 뭐냐면 나가 어떤 그 권리죠. 자격이나 권리를 빼앗겼다고 느끼는 것이 박탈감이에요. 그러나 나에게 친구들이 역할을 만들어줬죠. 심판을 시키거나 가방을 맡기거나 또는 나에게 내가 어디 숨을 것인지 알려주는 그런 친구들의 배려 때문에 나는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 놀이에 참여하지 못한 나를 배려해 주었기 때문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이상입니다.